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사회문화 요점 정리 이게 몇 장짜리죠? 52장짜리. 페이지 52를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이 사회문화를 공부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이 요점으로 확인하면서 추가로 질문하라고 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를 내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학생이 어떤 걸 질문하냐에 맞춰서 초점에 맞춰서 문제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정리 확인하는 겁니다. 자, 1번 질문하세요. 존재법칙 세인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인? 자인이에요, 자인. 사인? 예. 자인과 졸렌. 그 독일어일 거야, 아마. 근데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네. 있다. 이제 존재는 있을 존에다가 있을죄거든요. 네. 현실에 있다, 있는 거를 포커. 있느냐, 없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당위는, 이 당이 마땅당자고, 그러니까 할리자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존재적 착하게 사는 게 있다. 아니면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찬반이 있을 법한 건 당위 법칙. 네. 그리고 있다 없다 사실 확인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존재 법칙.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자충적 예언이랑 자살적 예언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나오죠. 자충이고 자살이고. 그런데 이 자충과 자살 전에 뭐가 있어요? 법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을 발표합니다. 그죠? 네. 이런 발표를 하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 찬반을 할 때 이게 더 맞다고 발표를 미리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확 따르거나, 아니면 이게 맞아? 주식값이 올라간대. 그러면 올라간다 그러면 거꾸로 투자하면 잘 되겠네? 뭐 떨어지면 이렇게 반대로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자, 발표가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지 않을 현상이 원래는 안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발생해버렸어요. 여기 발표 안 하면 발생 안 할 건데 발표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자살적인 건 뭐예요? 저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생겨야 되는데 이건 안 생겼고, 이건 뭐라고요? 안 생겨야 되는데 생겼고.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 현상으로 그죠? 네. 반대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향을 받아서. 발표가 어떤 류의 발표를 말한 거예요? 자, 이게 당위 법칙인데 여기에서 찬반 논란이 있어요. 네. 외화를 꺼줘야 되나 말고 말아야 되나. 근데 논문을 발표해. 꾸는 게 엄청 효과적이다. 논문을 대대적으로 하면 꾸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꾸게 되지. 네. 자, 거꾸로 꾸지 말아야 된다는 논문을 발표하면 뭐라고? 꿀 사람을 꾸지 말게 되지. 그런 논문의 발표나 뭔가 좀 학습적인 발표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발표. 다 됐어요, 그러면? 네. 자충전 예언. 자충적 예언. 자살적 예언.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이 발표로 인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네. 예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언으로 인해서 자충이나 자살로 뭐라고요? 영향을 줬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없어졌으니까 살이라고 한 거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채워졌다. 충족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3번. 제1성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제1성이. 그럼 제일 위에 뭐는 뭐예요? 네. 자, 의미, 인간의 기본적 능력, 감정이 유사하며 시간으로, 그쵸? 그러면 보편성이란 것은 보편타당하다. 그죠? 그러면 이 보편적인 것이니까 이게 최고고 이게 제일이고 요거 자체가 남들도 많이 한다. 제1번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으로나 특수하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우선순위로 잡았을 때는 보편성이라는 것은 숫자로 치면 개별성이 굉장히 많고, 그죠? 이 특수한 거에 공통성이 많게 되는 거죠, 보편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원칙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제일 원칙, 개의 원칙 생각할 때 그럼 제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4번 정태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디에? 정태적. 자, 정태적. 보통 정태적이란 것은 이 태는 태도고 정은 정지라는 거거든요. 반대는 동태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국어에서 동태하고 정태를 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과관계, 원인 다음에 결과가 와야 되니까 결과 다음에 원인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죠. 네. 인과관계. 그 다음에 라면 끓이는 과정을 A에서 B로 해야 되는데 이거 화살표로 나타나요. 국어에서는 다. 네. 과정. 그 다음에 서사, 사건, 서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소설. 이걸 동태라고 그래요. 나머지를 다 정태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에서 정태는 그게 뭔지 확인해 봅시다. 한 부분이 변질되면 다른 부분이 보완적인 반응을 하면서 전체는 균형을 이루며 지속됨. 자, 그러면 갈등은 뭐라고요? 일시적이라고. 뭐라고요? 일시적. 어떤 정지된 형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보세요.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뭐라고요? 이 부분만 고쳐지면서 이런 정지 상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상태를 계속 지속하려고, 같은 상태를 지속하려고. 만약에 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뭐라고요? 요거를 고안하거나 고치거나 하면서 어떻게 써요? 여기에 반응이 이 전체를 정지 상태로, 완성 상태로 지속하거나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균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상태를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태적. 됐나요? 네. 5번. 여기서 각 요소의 역할, 기능, 방식은 강제와 탄압에 의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이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갈등론에서 나왔네요. 네. 기능론과 다르게 갈등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갈등론이 부르주아즈하고 피나게 일하는 프롤레타리아. 네.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나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그런데 기능론으로 볼 때는 이거를 상류층하고 중류층, 층이라고 그러죠. 계층이요? 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고 그러죠. 이건 계급이고요. 요거는 급수로는 구간이 나눠져야 돼. 계급은 명확하게. 네. 이건 계층은 층으로 이루어져서 층층이 위에 있어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이 구분이 애매한 것도 있고, 난 편의상 나누는 거야. 그렇다고 요 상류와 중류와 하류의 기능이 완벽하게 나눠졌나? 아닌데, 얘네는 프롤레타리아는 뭐라고요? 그렇죠.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을 하는 노동자, 네.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생산수단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 두 계층, 계급의 역할과 기능이 나눠졌어요. 또렷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타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로 나눠졌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상류, 중후, 하류의 상중하의 계층적인 어느 정도 유사 특성은 있는데 네. 그게 역할 기능이 명확하게 나눠져나. 상류층은 공장을 만들고 중류층은 예를 들어서 생산만 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자 계급이다, 역할 요소, 기능 방식이 강제가 되어 있다. 얘네들은 얘네들을 탄압해 갖고 착취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거를 갈등론이라고 하니까, 갈등론과 관련된 용어의 특성들을 한번 좀 쭈루룩 더 살펴봐야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6번. 기능론 관점에서 네. 구성원들 공통된 가치 바탕을
이해관계. 자, 기능론이라고 또 얘기했을 때 기능론은 이 안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역할을 하자. 네. 그럼 왜 이 역할을 하느냐고요? 이 기능론에 있는 이 구성원들은 A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통된 가치라고 그래요. 공통된 목표라고 그러고. 자, 이 공통된 가치를 헌법 10조에다가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놨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됐나요? 네. 6번 됐고 7번. 7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지법에서 적용 분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정보를 얻으라고 할 때. 자, 질문지를 하는데 질문지를 하게 되면 이 질문지에다가 뭘 쓰게 돼요? 1, 2, 3 하고 질문들을 써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지를 뭐로 할 수 있어요?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복사를 하면서 뭐가 궁금해요? 내가 공부한 이 항목들. 근데 이 항목이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죠? 네. 요것들은 뭐라고요? 요것과 1번에 대한 정보, 2번에 대한 3번, 4번에 대한 정보죠. 근데 이거를 판단할 때 보통 질문문지법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서 체크하라고 그러죠? 네. 자, 이 정보가 3번을 체크하던 4번을 체크하던 이건 비슷한 정보 아닌가요? 비슷한 1번에 대한 테마에 대한 정보. 정보인데. 정보. 정보예요? 예. 아.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예, 못하면 정보. 그런데 비슷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국민들의 정부 지지도 조사, 학력 인구 조사 이건 다 정보예요. 됐나요? 비슷한 정보라는 게 그러면. 그 판단 이렇게 이 문항들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조금씩 차이잖아요. 1, 2, 3, 4, 5. 그럼 이 비슷한 이 문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면 이게 몇 퍼센트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비슷한 정보라고? 아니요. 정보. 1번에 대한 여러 명의 답변, 2번에 대한 여러 명의 답변. 그런데 왜 비슷해요? 이 사람은 1번 택할 수, 2번 택할 수도 있고, 이건 사람은 4번 택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정보의 이렇게 디테일은 다르잖아. 그럼 1번 택한 사람들끼리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1번도 2번도 이거는 20%고, 이거는 40%고, 이건 60%면 거의 비슷하잖아. 네. 유사한 정보를 디테일로 1으로 해갖고 1번 택한 사람 몇 프로입니다. 그럼 비슷한 걸 만들 수가 있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딱 갈라진 두 개의 이게 아니라 이걸 유사한 정보로 판단합니다. 다. 그럼 이해됐나요? 네. 자, 8번. 인류학적 연구가 네. 뭘까요? 인류학전 어디서 써요? 사례 연구법. 그러니까 인류면 인간이잖아요. 네. 그럼 인류학이면 굉장히 크게 치면 인문학도 되겠죠? 네. 원래 인류학이면 인류들이 자연에 대한 것도 자연도 있지만 이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응용하는지 인문학적인 것으로 되겠는데 문제 이제 인류학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 고유의 특성과 인류와 다른 이건 인류는 영장류죠. 네. 다른 동물과의 이게 류잖아. 비교 특성 연구하는 거 보면 인류학적 연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문학적 연구만 하면 인간의 고유한 사회를 연구하는 것인데 인류학적이라면 인류, 동물, 식물들의 생존 방식의 연구를 하면 인류학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때 종속 과목, 관계 뭐 이렇게 나오고 할 때 인류학이란 범주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인류도 뭘 만들어요? 개인, 가족, 집단, 제도, 문화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인류가 어떻게 하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지구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됐나요? 네. 9번. 얘는 아니고 연구 대상과 일치하는 것?
C 왜 정확성이죠? 연구 대상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 뭔 말이에요? 연구 대상과 결과. 자, 사회조사를 했잖아요. 사회조사. 사회조사를 하는데 네. 자, 학생들이 학력 증진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고 특목고만 조사하면 아, 잘 되죠? 네, 그쵸. 시골만 하면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이 대상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 대상을 뭐라 그래요? 집단이라고 그러죠? 연구. 이 대상을 모집단으로 삼아서 네. 확률과 통계를 보면 요 모집단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표본 집단을 정해야죠. 네. 그럼 이 표본 집단이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이 잘 발휘된다면 연구 결과가 실제적으로 이 전체 집단과 일치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이거는 이 말은 표본 집단을 표본 집단 이용했을 때의 그걸. 그럴 때 정확성. 아. 그러면 다시 또 언급해 봅시다. 이 모집단을 잘 설정했어요. 그랬겠죠? 그것도 담보할 수 없죠. 이해됐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정치, 정당 조사 연구를 하는데 초등학교 15살짜리로, 초등학교 13살짜리로 하면 아. 정확하게 했어요. 전 국민 대상을 했는데.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어떤 집단이냐? 그러면 어떤 집단이 우리 정치색을 가장 잘 나타내주냐? 정당 퍼센트와 이 지지도와 이런 걸로 예상할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하네요. 이 모집단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해돼요? 네. 왜? 투표를 했는데 그럼 60대를 가지고 대상을 해갖고 정치 선호도 한 다음에 투표 준비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몇 살로 할 거예요? 알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투표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몇 살이 우리나라 득표율 전체랑 가장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겠죠? 어느 지역을 딱 보면 전체 판세가 비율로 딱 나와요? 어느 지역이요? 경상도? 경상도 보면 한쪽 정당이 싹쓸이 할 때 많잖아. 네. 전라도도 싹쓸이 할 때 많고. 네.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요? 대전. 네. 경상도, 전라도. 대전이 경상도 쪽 선택하면 경상도가 다 먹어. 아, 전라도 선택하면 전라도가 다 먹어. 뭐 대전이나 인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도시는 그 도시의 퍼센트를 딱 나누면 전국 투표의 퍼센트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 아. 그럼 모집단을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런 도시에서 했어야지 경상도 시골 가갖고 해. 아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대상과의 일치도는 조사하는 모집단.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결과를 해보고 모집단을 했어. 실제로. 네. 실제 우리나라 전체를. 그럼 대전 거는 전체랑 비슷하다고. 아. 대전 모집단 하는데 대전 다 해요. 대전 몇 살을 할 거야. 그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넌 하나만 생각했잖아. 네. 아니라는 거지. 전체 전국 우리나라. 네. 그 중에서 대전. 대전 중에서 몇 살. 몇 살 중에서 어느 지역 사람. 대전 중심가하고 외곽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은 상대적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대상 일치도가 가장 좋은, 정확도가 좋은, 그걸 찾아가는 게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니야? 사회조사에? 됐어요? 네. 10번. 아니, 이건 7, 8. 여기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서 객관적인 태도인데 이게 여기에 가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객관적 태도를 유지를 어려운 이유가 사회 현상 자체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네. 가치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어떻게 가치 중립성을 지켜요? 이게 중립성에서 상대적이라는 건데, 네. 자,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A나라하고 B나라,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축구를 해요. 네.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중립으로 딱 판단해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 몇 대 몇, 아니 외국이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카타르라고 할 때 몇 대 몇 그러면 네. 뭐 정보가 거의 둘 다 모르는데 초등학생은 전부 다 한국이 이기는 걸로 아는데 거의 다
가치 중립성이 안 돼. 네. 축구 경기를 하면서도 이게 사실 이거 보면서 뭐라고? 누가 이길 것이야, 누가 강하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잖아. 네. 그러면 한국이 강했으면 좋겠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전부 다 한국이 이기는 걸로 1대0, 뭐 2대0 이렇게 써.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서 스포츠 토토를 해, 사람들이. 그래서 몇 대 몇 하는데, 여기 2대0으로 이겨서 그러면, 너 비겁하게, 예? 돈 달라고, 야, 안 이긴다? 그럼 2대0 되면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요. 자, 가치 중립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쉽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연구자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 논문으로. 왜? 이제 이게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 네. 그러면 이 가치를 주관적인 걸 판단하고 있는데, 이 주관적인 가치라는 걸 예를 들어서 국민이라고 쳐봐. 네. 자, A 정당은 국민이 원한대, 안 원한대? 국민이 그걸 원한대, 안 원한대? 원하는. B 정당은 국민이 원한대, 안 원한대? 원한대, 다 둘 다. 자기들 주장할 때는. 네. 니네 국민은, 그럼 이종민이 니네 잘못했다 그러면 니네 국민이 잘못 판단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얘네 국민이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지극히 그리고 이것도 몇 퍼센트 있겠지. 이것도 몇 퍼센트 있겠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 몇 퍼센트, 여기는 국민이 이만큼 지지도고 이만큼 지지도야. 그러면 논쟁,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요 지지도를 요만큼으로 옮겨서 뺏어와야지. 네. 이게 정치 과정이거든. 네. 그러면 자,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내가 이 A 성향이 있는 국민이라고 쳐봐. B가 맞다고 생각해? 아니요. 가치 중립으로 A와 B가 거의 그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야 하면서도 A 편 들지. 그만큼 가치 중립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이잖아. 사회과학 방문. 사회이면서 가치 중립이 과학이라는 거야. 과학 초점이. 과학은 뭐라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돼. 그러면 객관성은 뭐라고? 주관성을 좀 어느 정도 벗어나야 돼. 그게 중립이야. 네. 객관성으로 해야 뭐가 돼?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가 돼. 그쵸. 그래야 사회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 네. 그러면 A는 선거에서 이길 것 같지 거의. 모르죠. 근데 완전 여기가 크니까. 네. 근데 진짜 선거에서 그럼 A가 절망하는 거야. 저 멍청한 국민 때문에 사회가 안 바뀐다고. 그러면 요거를 A와 B를 같이 중립으로 하면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를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중립으로 하면 알아요. 알게 되잖아. 논리적으로 똑똑 이런 결과로 이런 사회 현상으로 그게 뭐라고? 사회 예측이야. 됐어요? 네. 가치 중립을 안 하게 되면 자 돈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땠으면 좋겠어? 올랐으면 좋겠지. 그쵸. 그러니까 안 팔지. 네. 그러면 내가 있으면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졌다 또 오를 것 같지? 아니요. 아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주식 투자할 때도 가치 중립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 네. 주관적으로 많이 판단하겠지.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생기지. 그러니까 가치 중립은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과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차라리 가치 중립을 사람이 못하니까 AI한테 시켜 투자를. 왜? 얘는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올라 그럼 사. 논리적으로 내릴 것 같아 그럼 팔어. 아까운 게 없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 그러려면 오를 거다 내릴 거다의 그 뭐라고? 기준. 객관적인 판단만 해주면 되지. 네. 그게 사회과학이라고. 과학. 그건 과학 아니에요? 사회 현상을 과학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회과학이야. 과학은 이 사람아 사회현상, 인문현상이 아니고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과학이고. 됐어요? 네. 11번. 아집이 뭐예요? 아집? 아집? 나의 고집. 나의 고집이. 나자의 고집. 집착. 고집. 나 아자예요? 나자의 고집, 집착. 또. 사회적, 상징적 상호작용이 왜 후천적 사회화의 결과예요?
이게 상징이란 게 뭐냐? 상징. 현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야. 현상의 특징. 뭐라고? 현상의 특징.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줬을 때 제일 처음에 교육과정 속에서 달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날 그래서 같이 듯이 인양처럼 하면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하고 가르쳐줘. 이게 직유법이요. 직접 비유해야 초등학생이 알려줘. 그래서 직유를 배워. 네. 그랬더니 같은 거야를 빼고 왜 똑같진 않잖아. 쟁반 달달 무슨 날 쟁반 같이 둥근 달 그랬더니 쎄! 손 들고 저희 집엔 네모난 쟁반이 있습니다. 그럼 네모난 달 아니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쟁반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 하고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가르쳐줘. 그게 은유법이야. 네. 그랬더니 쌤 이런 특성만 있으니까 말미잘, 똥개, 늑대, 너구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구 택 말한 거야? 가슴을 막 때리면서 말미잘, 똥개, 늑대, 너구리, 바보, 멍청이 그래서 누구요? 나. 이 남자친구. 아. 아니 이게 남자친구란 건 안 알려지는데 사람들은 알아. 여학생이 가슴에 딱 들어가서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멍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 이 남자친구의 특성. 특성. 현재의 특성. 뭐라고? 현상의 특성. 그러면서 원관념인 남자친구는 생략하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한 거야. 네. 보조관념은 그 현상의 특성을 보조하는 특징이 있어. 그걸 상징이라고 구분해서.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상징은 개인적인 상징이고 역사적인 상징이고 십자가 이런 거. 작가의 창조적인 상징이 있어. 네. 새로 만드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병원이 될지도 모르겠다. 교회라 이걸 어떻게 배워? 선천적으로 배워? 선천적으로 알아? 뭐예요? 여기 십자가 되면 적십자다. 배우는. 교회다. 그게 뭐라고? 선천 반대를 후천이라고 그래. 네. 선천적은 뭐냐? 자기가 하늘로부터 미리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게 선천이야. 후천은 뭐냐? 태어난 이후에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걸 말한 거야. 네. 선천설은 인성론은 선천설로 얘기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후천설은 양육론이라고 그래. 양육.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교육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인성론과 양육론을 교육계의 교육의 두배 양대 축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역사는 뭐라고요? 후천적으로 배운 거라고 양육을 하면 다 됐나요? 네. 그럼 상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는데 누구랑 상호작용해? 사람이랑. 사람들끼리 뭘 배워가면서 학습해서. 자 그러니까 후천적 학습에 의한 상징 이해와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됐나요? 네. 13번. 협동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나 개인별로 차등공부가 이루어지면 협동은 경쟁이나 갈등으로 전환되기 쉽다. 자, 협동은 뭐라고? 협동은 협력한다, 같이. 그런데 B가 있는데 같이 협력하면 되죠. A, B가 서로가 아니라 A가 B한테 일반적으로 협동하면 협동 아닙니까? 아니죠. A가 B를 도와줬어.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협동 맞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도 B에 따라서 A가 지원을 해도 협동이 되는 거지. 네.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일이거나 맞아요? 네. 자 이럴 때 A팀과 B팀과 C팀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얘네 협동에다가 차등적으로 만약에 성과급을 나눠주면 이 팀들은 경쟁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걸 써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협동으로 A 목표를 이루려고 하자. 네. 그런데 이루는 거는 협동을 해나가는데 나중에 성과가 차등되면 여기서 경쟁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경쟁하다가 사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죠. 그게 갈등입니다. 그러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면 일이라는 건 이거는 뭐라고요?
A가 B 혼자서 해버려서 협동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럼 B, C는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그럼 나중에 뭐 CD, 요 B 말, 요거를 B라고 소개하면. 근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이 거나가 애매하니까 이거 뺍시다. 네. 수식 관계가 애매하니까. 됐죠? 네. 14번. 여기 예시에서 있는데 WTO 체제하에서 한국의 농민과 미국의 농업 자본가의 경제. 그게 뭘까요? 이 WTO 이 WTO 체제가 무역 협정이에요. 무역 협정. 세계 무역 협정. 세계 무역에 대한 협정. 근데 지금은 WTO를 지나서 무슨 협정이에요? FTA. 네. FTA 맞죠? 맞아요. FTA를 맺고 그러기 때문에 이 FTA가 생기기 전 단계의 세계 무역 협정 옛날에 무역을 세계 기획계를 어떻게 할까? 이거는 막 각 나라끼리 협정하죠. 네. 요거는 세계 전체. 근데 왜 이렇게 자유롭게 요 나라끼리 하자고 그랬어요? 싸우니까. 센 나라가 아니 이렇게 해놨더니 네. 세계 무역을 하니까 약한 나라도 보장해주고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센 나라들이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도와줄 필요 있어? 각각 맡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작살을 내야지 하면서 만든 게 FTA 아닐까요? 사기가 빡빡해졌네. 됐나요? 또 15번. 인습에 가려졌던 비합리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 전통이라는 것은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네. 전통. 이게 전통을 옛날에 국어책에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건 전에 내려오는 거야, 단순히. 네. 하나는 인습이에요. 네. 인습은 고쳐야 하거나 없애야 될 폐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 그러면 인습 말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전해 내려오는 거, 전해진 거, 과거에서 전해오는 걸 전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전통이란 게서에 옛날에는 안 좋았던 것인데 지금은 전통이 되는 것도 있고, 네. 그죠?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도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전해 내려오는 것을 뭐를 했어요?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을 때 이게 전통이다 하고 전통을 재발견했죠. 네. 이해됐어요? 전통을 재발견하거나 창조적으로 뭐라고요? 창조적으로. 그럼 창조적은 뭐냐? 현재에 맞게. 왜? 문화라는 건 계속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시대에 맞게 전통을 창조적으로 재창조하고 개성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런데 자 이거는 뭐라고 했어? 인습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이 인습은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죠. 합리성, 이성이 합치되지도 않은데 관습으로 그냥 내려온 거잖아. 관습으로. 네. 그럼 관습이 뭐야?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 네. 근데 이 관습이 습관적으로 내려오다 어느 정도 이거는 법적인 지위까지 있다 하면 관습법. 누구나 인정하는 법의 네. 기능이 있으면. 그럼 관습은 되게 넓게 본 거잖아. 그쵸. 관습으로 내려오는데 인습은 비합리라고. 그래서 폐쇄하고 없앨 거라고. 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요즘 뭐라 그래? 이거 돈이요? 이게 뭐라고요?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전적으로 그냥 관습적인 예로 관례였습니다. 옛날부터 예시로 내려와서 계속 따라서 해서 나도 따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는 애 다 나 욕하려면 다 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변명할 때 뭐라 그래? 관례였습니다.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런 뭐를 많이 해요? 변명을 많이 하잖아. 관례로. 됐어요? 네. 그러면 인습에 가려졌던 비합리성이라는 건 인습이 나쁜 거지. 네. 요 인습인데 인습이 뭐라고? 관습이지. 네. 관습처럼 내려오면서 관례라고. 네. 관례. 근데 이 관례가 뭐였어? 비합리적. 인습이지. 네. 인습이니까 뭐라고? 비합리적이지.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니까 탈이 나지. 네. 탈이 났는데 나중에 변명은 이건 관례하고 관습이었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따라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드러냈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적을 했지. 네. 이거 왜 돈 갖다가 사람들 맘대로 쓰냐고 그랬더니, 관례로 이거 갖다가, 비자금 갖다가, 항공비 갖다가 여기 가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잖아. 이해됐어요? 응? 네.
15번, 16번. 여기에서 협동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협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럼 협동은 반드시 공익을 고려해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의 협동이냐고요. 몇 명의 협동. 그리고 협동을 하게 되면 A와 B와 C가 이렇게 모이죠. 네. 그러면 개별들이 모이죠. 이렇게 네. 의사를 요들의 의사를 해서 이런 거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왜 협동하냐고 첫 번째로. 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사회의 방향성을 뭘 가지려고. 네. 그럼 뭐라고? 이 전체의 방향성이 공익이라고. 그럼 이 공익의 전체 방향성에서 벗어나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 협동을 하면 그러면 이 공익이 헤쳐지면 협동할 필요가 없지.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이런 애들을 못 모이게 하지 더. 차라리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공익에 벗어난다고 이걸 해산해보죠. 단체를 법으로. 됐어요? 네. 17번. 제가 여기 맞아. 일단 귀속지위가 왜 노인이 귀속지위예요? 귀속지위는 반대가 뭐예요? 성취주의자. 네. 저 성취는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성공을 하는지. 근데 노인은 성공을 해요? 오래 살으면 성취한 거예요? 오래 살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노인이에요. 네. 그래서 귀속지위라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아서 그 귀속지위인 게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나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인 되는 사람은 없고, 시간이 거꾸로 간다, 뭐, 벤자민 이런 거 빼놓고는. 뭐라고요? 성취주의는 뭐야? 자기 능력으로 획득해갖고 어떤 사람은 획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획득 못하고 하는 걸 얘기하죠. 학생이 네. 성취주의로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는. 의무교육이라? 네? 네. 의무교육이라? 대학생은? 뭐 대학생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학생이라고 써세요. 네. 그럼 다 됐나요? 네. 또 18번. 그러니까 항상 뭘로 해야 돼요? 사회문화는 예시로. 네. 모든 예시로. 이거 뭔 글씨예요? 자아요. 나. 자아요? 자아. 자, 보세요. 이게 눈목자죠? 네. 눈앞에 햇살이 있는 건 스스로 자요. 스스로 보여. 이게 나자예요. 나자, 자아. 자아 정체성 할 때. 나. 네. 됐어요? 네. 또 19번. 아노미 이론이 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규범이랑 새롭게 만들어진 규범이 혼란스러워져서 일어난 상태인데 네. 왜 여기 아노미 이론의 한계가 상류층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노미 이론은 항상 그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노미 이론이에요? 이거 네. 가치가 혼란하고 무규범하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혼란하고 이걸로 해야 될지 이걸로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네, 가치가 혼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계 상류층의 비행. 이제 상류층은 네. 자,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를 이해를 하면, 네. 상류층의 비행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갑질로 봅시다. 자, 이 사람은 A 규범과 B 규범을 혼란해서 갑질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아노미 이론이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상류층의 갑질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고 못한다고. 못하죠. 못한다고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노인지 안 하는지 봅시다. 네. B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워 안 배워? 배우죠. 그러면 A라고 당연히 해도 돼 안 돼? 상류층이 볼 때. 상관없죠 상류층은. 상류층은 당연히 A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배우는 건 이걸로 배워. 그래서 혼란돼.
그런데 이 아노미 이론과 비슷한 상태일 수도 있어. 둘 중에 혼란 상태. 그러면 상류층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노미는 이게 무규범이니까 규범이 없기 때문에 혼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갑질할 때 얘가 혼란 상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A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상류층의 사고방식에는 A가 들어있어. 많이 생각보다. 네. 일단은 넘어가자고 이 정도로.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또 20번. 낙인론에서 일탈의 기준은 사회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설정함이라고 했는데 낙인론인데 왜 사회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설정해요? 이 낙인을 제일 처음에 어디다 찍었어? 죄수에 찍었어. 네. 그러면 죄수는 누가 잡아? 사회 지배력 있는 사람들이. 공권력이 잡아. 네, 그렇죠. 첫 번째. 자, 이 죄수 말고 노예는 누가 찍었어? 노예 잡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그래, 죄수는 나쁜 짓 했다고 쳐. 네. 나쁜 짓의 기준은 누가 잡아? 힘 있는 사람이. 이 노예는 잘못했어? 원래 노예로 태어났어? 네. 네? 진짜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지금 생각해봐. 이 노예를 낙인을 찍었는데 이게 잘한 거야? 사람에다 낙인 찍은 게? 아니죠. 그럼 이거 누가 찍었어? 힘 있는 사람들이. 네. 자, 그러면 낙인을 시켰어. 쟤는 비주류야. 누가 찍어? 주류들이 나를 찍잖아. 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쟤는 자퇴생이야. 낙인 안 찍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뭐였어? 사회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설정함.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학교 다니는 사람, 그치? 네.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학교 안 다니는 애한테 쟤는 날라리, 쟤는 실패자 하면서 뭘 찍었어? 낙인을 찍어버렸어.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다는 거네, 그러면? 그치. 근데 왜 사회의 지배력이라고 했지? 그 지배력이 힘이지. 정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네. 그럼 지배가 뭐야? 지배적 지위, 지배적 위치. 그럼 다수, 힘이 있는 다수를 지배라고 치.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낙인을 내가 나한테 낙인 찍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찍어버리지. 근데 됐나요? 네. 이게 뭐. 일탈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해서 패자의 논리라고 비판받기도 한대요. 낙인론. 왜요? 일탈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한 게 아닌 이 낙인론, 그래 이놈들아 니네 지배자에게 날 찍었지. 내가 그러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네가 낙인 찍었을 뿐이야. 그러면 이 나를 보호한 거지. 네. 지나치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패자를 보호하는 논리로 개발된 거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여기에 이제 사회 명목론은 사회 실제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표본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표본조사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회 뭐하고? 명목론. 또 사회 뭐라고? 사회 실제론.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 명목론과 실제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네. 명목론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편의에 의해서 네. 개인들이 협의하는 건데. 네. 자, 실제로는 사회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지. 그쵸. 그 안에 개인의 존재는 어떻게 써? 점점점. 개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월성이니까 이게 동그라미야 점점점이야. 동그라미지 점점점이지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어. 네. 그러면 표본조사는 연구 대상의 집단의 일부만을 추출하여서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표본을 뽑을 때 기본 원칙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 모집단이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건데 읽어보면 네. 질문지법 등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를 할 때 아까 했었지. 네. 고등학생 연구를 한다면 전국 고등학생 모두 조상이 되지만 비용 시간 때문에 전체 하지 말고 전체 중에서 일부만 조사하지. 네.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이 모집단에서 어떤 연구 결과, 이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뽑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표본 집단을 잘 선정해야지. 그 얘기 써 있는 거 그냥. 네, 뭐 얘네랑 크게 또 22번.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사회 구조? 사회 구조? 이해. 사회 구조는 사회의 틀이네. 사회 구조, 사회의 틀. 네. 그러면 괜히 행동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행동이 현상의 특징의 의미가 있지. 네. 그럼 타인에도 영향 주지. 그렇겠죠. 그러면 나와 이 상징적 상호작용과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이 되지. 네. 그러면 사회적 행동에 따라서 남이 반응할 때 뭐라고 협동, 경쟁, 갈등에 따라서 역할을 서로 하는 거에 따라서 상징적 작용에 따라서 역할, 지위와 역할이 생기지. 네. 그러면 사회적 관계를 만든 거지, 그게. 네. 그러면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고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틀을 유지해서 그 조직이나 이런 게 뭐냐가 사회 구조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구조는 뭐라고? 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사회 구조를 이루기까지를 단계적으로 잘라서 한번 살펴본 것 뿐이네. 됐어요, 그러면? 예. 또. 여기에서 내 집단, 외 집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아니다. 소속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소속 집단, 증거 집단인데, 중거 집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A 학교, 대학에 다니는데, 네. 내 기준이 되는 대학은 요 대학이야. S대학. 나는 A대학을 다니는데 내 기준이 되는데 서울대야. 그럼 이 서울대가 중거 집단이야. 내가 다니고 싶은 마음을 둔 기준이 되는 그게 중거 집단이야. 그래요. 어디 써있어 중거 집단? 여기요. 그거 읽어봐. 개인이 행동할 때 비교 판단의 기준으로 그래서 맨날 난 이 대학 다니면서 난 서울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왜 비교를 해? 왜 비교를 해? 좀 더 나아져. 이게 부러워서. 이걸 하고 싶어서. 이게 중거 집단. 네. 됐어요? 네. 또. 여기에서 내 집단, 외 집단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밑에 예시에 사회적으로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나라가 외국과 전쟁을 할 경우 내 집단의 결속력은 강해짐이라고 했거든요. 1번에서 이 섬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전쟁을 한번 했어. 그치? 네. 근데 이 옛날에 이게 피튀지게 싸웠었지. 네.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협동해갖고 저 대륙으로 진출하면 첫 번째 여기에서 싸웠던 여기가 얘가 짱 먹었거든. 네. 군사력을 해소시켜버려. 가서 다 죽고 와. 외국에 있는 돈을 약탈해오면서 경제를 조금 일으켜.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뭐를 해? 협조를 해. 그럼 결속력은 강화지면서 외국하고의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지. 그래서 내부 불만, 내부 갈등을 완화시켜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내 집단, 외 집단의 개념 중에? 뭐라고요? 내 집단, 외 집단 개념 중에 어떤 개념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 집단을 이용한다고. 그럼 내 집단의 특징이나 기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관계로 볼 수 있지. 됐어요? 네. 또 25번. 사회 조직과 사회 집단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집단은 모인 단체를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모인 단체. 그 조직은 그러면 이게 직위, 직책, 만들조 하니까 이 집단의 구성된 형태, 구성의 모습. 이해되세요? 그러면 좀 더 크고 작은 개념인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체계적으로 뭔가 짜임새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하고, 조직도. 이거는 모여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모여있다. 모여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 고등학생의 집단 할 수 있죠. 네. 근데 걔네들이 조직을 이룬 건 아니에요. 아, 네. 자, 조직은 뭐라고요? 어느 집단이든 집단을 만들면 조직을 하게 되죠. 개를 만들던 뭐를 하던 총무회, 회장회 이렇게. 아, 조직도처럼. 네. 이 조직도, 이거는 조직도와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그냥 모임. 모임, 무리를 이루는 거를. 네, 특성이 유사한 모임, 집단. 아. 또 26번. 20번. 과업이 전문화 분화되어 있어 구성원들을 동일한 목표 아래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왜 수직적 분업이에요? 수평적하고 수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문가가 있고 이 전문가가 있고 이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의사고 여기는 변호사고 이건 선생이에요. 전문가가. 네. 그러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면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해? 그러게요. 하나 회장을 뽑아갖고 회장의 명령을 들어. 합의할 수 있잖아요. 합의를 할 수 있지. 합의를 해서 회장을 뽑아. 그래서 회장이 말하는 거 같이 들어주자. 왜? 아니 병은 의사가 치료하고 법률은 얘가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아닐 때도 있잖아. 회비 얼마 걷자. 그럼 이 전문가 필요해? 아니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평적, 수직적을 어느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전문화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진짜 다 해버리는데 네. 이 전문화의 반대 이 단점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걸 못해요. 그쵸. 다른 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의사를 모으고 의견을 듣고 하다가 보면 누군가 결정한 사람은 그냥 일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졌죠. 옛날보다. 됐어요? 네. 또 합법적 절차의 중시는 전 근대적 사회 조직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법의 합치주의인가 법치주의죠. 합법은. 네. 법치주의인데 결과만 법으로 통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체포할 때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이 체포할 때 고지 안 했다고 옛날에는 이해되세요? 네. 재판하는 관점 투명하게 보여주고 공지하고 안 했다고 그 결과만 보고 평가했잖아. 네. 그 결과를 했는데 이 결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 풀어줄게. 중간에 잡아놓고 두드러 팬 다음에 풀어줬어. 그럼 자 뜻대로 됐지 민주적이지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까지 다 보자는 게 이전에는 자봐 옛날 중세 말고 근대에는 그게 잘 안 됐다고.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법 절차 뭐라고요? 적법 절차. 법에 적합한 적법 절차 과정을 중시하는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됐지. 그래서 절차는 적법학으로 투명하게 법에 맞춰서 투명하게 적법 절차 됐어요? 네. 또 인간적 요소에 의한 비능률화. 에서 여기 아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리한 것은 과장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하게 되므로 공식적 목표와 과업의 지하장을 받기도 함. 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들 가르칠 때 진짜 힘들어. 인간적으로 애들은 선생님한테 얕잡아 보이기 싫잖아. 네. 그래서 너한테 야 너 몇 등급이냐? 그럼 자기 3등급이라고 주장해. 네. 그럼 항상 보면 4등급 5등급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3등급 공부법으로 2등급 1등급만 가르쳤더니 이걸 몰라 애가. 그러니까 주장을 처음부터 4등급 5등급이라면 이거 올리고서 올리는데 3등급이라고 주장해갖고 애가 그래가지고 애가 3등급 맞았거든 또? 네. 하나도 안 올랐대.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늘은 게 없대. 그만둔대. 잘못 가르쳤네. 2등급 안 됐지 않니? 당연히 안 되지. 왜? 4등급 5등급에서 4등급 5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는 과정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만 가진 거야. 그래서 그만둬. 그만두면 얘가 배웠던 걸 나중에 해갖고 2등급 1등급 되면 나중에 미안해요 전화하든지 고마워요 하고 전화하든지 그래요. 여기 나오지? 뭐라고 읽어봐. 인간적 요소에 의한 인간적 요소 그치? 그래가지고 뭐라고? 선생한테 자기 등급을 과장하고 자기 못하는 거 불리한 거 축소해서 알겠어요. 잘 안 해. 이거 몰라요. 안 한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목표의 등급을 잡아야 되는데 과업을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어. 그러네요. 어휴. 되게 쉬운 것 같은.
선례주의, 분파주의가 있고. 선례는 앞에 얘가 있으니까 난 무조건 따르겠다고. 예요?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 사건 사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고. 관리들이 그런다고. 관료들이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자기 책임 아니잖아. 한 거 따라서 했다고 배워서. 그래서 선례주의. 네. 또 분파주의. 선례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분파주의는 진짜 이렇게 줄 탄다고 그러지 공무원들도. 네. 이렇게 이 공무원 줄이면 라인이 있어. 이렇게 라인 여기까지는 가는데 나중에는 안 올라가죠. 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라인. 네. 그 라인이 뭐라고요? 누구 라인 누구 라인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누구 라인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분파. 나누어서 파벌을 만드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또. 네. 여기 이제 계급이랑 계층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계층의 의식 여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느 문장 하나씩 읽어줘. 네. 잠깐만. 여기는 계급? 네, 계급의 사회 계층의 의의가 돼 있는데 의의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집의 계급. 그거 했잖아, 계급. 네. 피집의 계급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관계의 불가피성을 밝힘. 그러니까 대립과 부자하고 피나게 하는 사람은 이게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얘는 수탈하고 얘는 이걸 엎으려고 그러고. 그럼 계층은 피하지 못한다고. 네. 계층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상 희소가치는 희소한 금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 네. 그래서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이해한다는 분석적 의미가 있습니다. 범주는 범위에서 희소가치를 많이 가진 애 상류, 중간 가진 애 중류, 없는 애 하류 이렇게 범주로 대략 이 정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를 안 하고 1분위, 2분위, 9분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네. 거꾸로더라. 제일 밑에가 1분이고 소득 수준이. 네. 여기가 9분이야 부자가. 네. 그 나누잖아. 상류, 중류, 하류만 나눴어? 아니요. 1분위부터 9분위까지 나눴어. 네. 그래서 장학금, 국가 장학금을 줘 밑에는. 여기는 안 주고.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계층론이라고. 이걸 범주화했다는 거죠. 범위가 범주야. 1분위는 어디까지 얼마부터 얼마부터 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걸 18분위로 나눌 수도 있어. 네. 마음대로야. 됐어요? 네. 또 시기가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시기가 19세기 전반기 초기 산업화 단계 유럽 사회 설명. 19세기에 유럽이 산업혁명 됐을 때 그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락에서 일하고 엄청나게 힘들었겠지. 네. 이때 막스가 프랑스, 영국 넘나들면서 노동자들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나 하고서 만든 이론이야. 이게 계급. 계급 이론. 그게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 계급 이론. 공산주의가 계급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게 공산주의 이론. 그래서 카프 국어에서 KAPF. 네. PF.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네. 그 한국 그 노동자 총연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경향문학, 공산주의 경향문학, 노동문학, 정치문학. 그래서 목적문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뭘 사회문화라면서 국어를 하네. 또 그럼 이해됐어? 네. 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신대륙 미국의 사회현상 설명, 고도 산업화 단계의 사회 설명의 논리라고 기재했어요. 자, 여기 계층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돈을 해서 황금을 해서 아메리카에 가서 금광을 개발하면 바로 어디로 가? 위로. 상류층으로 가는 거지. 상류층 생활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정착이 돼서 돈만 많아서는 상류층 안 나눠졌지. 문화도 해야 되고 교양도 있어줘야죠. 네. 근데 아메리카 이거 할 때는 서부로 개척할 때는 돈 받으면 졸부가 딱 되는데 이렇게 네. 신문사 딱 하면서 했지. 네. 됐어요? 그게 계층이라는 거예요?
고도 산업화 단계의 사회 설명에 논리 있는. 지금 산업화 고도화 됐잖아. 네. 고도한 산업화 사회에서 돈도 있으면서 뭐라고 교양도 있고 문화도 있는 사람 상류층. 네. 근데 뭐 돈만 있으면 상류층이지. 자본주의 시대인데 황금만능주의고. 그럼 다 됐어? 네. 그럼 끝났어요 계급과 계층? 네. 계급이 심리적 공감이 집합 의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계층은... 나는 프로레타리아다 무조건. 나는 부르주아다 무조건. 근데 얘는 나는 중류층. 나한테 물어봐도 상중하중이 뭐냐고. 뭐예요? 나 하층류. 주관적인. 니네 집은? 중. 니네 집은 중류층 맞아. 아 그래요? 응. 네. 그래서 상류층 많이 못 봐. 맞아요. 상류층 알아? 라면 먹으러 1번 가는 상류층 봤어? 아니요. 그런 게 상류층. 라면 먹으러 1번 가. 팬티 50만원짜리 한두 번 입고 버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알아? 몰라. 그렇지. 상류층 모르잖아. 라면을 먹는데 그걸 사람이 먹어? 그래서 사람이 먹잖아. 광고 안 봤어? 광고에 나오지.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먹어? 화학약품 있는 걸. 응? 우리 라면 먹으러 갑시다. 정통 라면. 한 그릇 5만원짜리. 이렇게. 왜? 상층 알아? 아니요. 자, 됐어요? 네. 30번 됐고. 31번. 그거 아니고. 조세제도의 개혁에서 누진세 제도, 상속 증여세 계도 개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고 되는데 이게 뭐예요? 뭐야 하나씩. 누진세? 네, 누진세. 누진세는 예를 들어서 1만큼 쓰면 세금이 1원인데 네. 3만큼 쓰면 세금이 5원인데 5만큼 쓰면 얼마라고? 세금이 10원인데 이렇게. 누진세는 점점 좀 강해지는 거야. 누적해서 더 세금이 진전돼서 많이 내. 누진세. 왜요? 에? 왜요? 그 전기 사용도 누진세요. 많이 쓰면 절약하라고 확확 더 많이 내게. 또 됐어요? 네. 상속세도 상속 증여. 상속하고 증여할 때도 재산을 줄 때도 상속이 많을수록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요. 증여도. 이걸 강화한다고? 왜? 상속 증여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일하고 받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주의야.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재분배가 된다는 주의고. 됐어요? 네. 32번. 학대 가족이 종적 관계 중시하고는 거고 핵가족은 행적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확대하고 핵가족. 핵가족. 핵가족은 뭐? 핵가족은 횡이 뭐야? 횡. 옆으로. 옆으로. 그러면 평등적. 이건 종은 뭐야? 종 위아래. 수직적. 그럼 다 됐어요? 네. 확대가족 핵가족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니잖아. 이거 물은 거잖아. 종적 증적 관계. 네. 다 됐어요? 네. 33번. 구미의 핵가족이 뭔 말이에요? 구미? 네. 구미는 구라파 미국 하는 거야. 구미. 네? 구라파 미국. 유럽과 미국을 구미라고 그래. 왜요? 선진국들. 유럽하고 미국을 구미라고 했다고 옛날 단어에서. 진짜. 그래요? 또. 네. 그 가족의 기능 변화에서 위에서는 자녀 양육, 노인보호 기능, 사회화 기능 약화라고 돼 있는데 아래에서는 자녀 양육과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데 약화됐다고. 여전히 중요한데도 그게 약화됐다고. 가족의 계속 기능. 약화되고 있는. 너 그럼 가족 해체 많이 되잖아 지금. 그쵸. 한 명은 기러기 하고 한 명은 주말하고 한 명은 학교 가고 다 모여지냐? 애들이 더 바쁜데. 또 35번, 34번. 가족 이기주의가 뭐예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나머지 볼 거 없다고. 가족이 되게 가족만 잘 살고 남들을 피해 주는 건 이기주의. 우리 가족만 즐거우면 된다고.
그래서 층간소음 생기는 거야. 네. 또 근데 친족의 영향력 약화해서 가족 이기주의 팽배라고 돼 있는데요. 친족은 뭐라고? 가족보다 훨씬 커. 친척, 팔족. 외척까지 하니까. 근데 우리 가족만 하는데 친척 안 봐도 돼, 이제. 35번. 유휴 경작지 증가. 그래서 기계화 및 유휴는, 경작지가 뭘까요? 휴는 실수자예요. 네. 쉬는 농사를 지는데 농사를 계속 지면 어떻게 돼? 땅이. 에? 힘들어. 네. 그리고 요즘 농촌 유휴경작지 많아. 왜? 노인들이 다 농사를 못 져서 농사 잘 되는 데만 가. 노인들 때문에. 그럼 이 유휴경작지를 어디로 맡겨? 농업회사에다 맡겨가지고 그럼 맡기면 이게 네가 농사 짓고 쌀 나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요 땅은 10가마만 줘. 그럼 맡기지. 그럼 이걸 기계로 줘. 농업회사에서. 그런 다음에 농사를 다진 다음에 여기 쌀 10가마를 그 사람한테 줘. 이해됐어요? 네. 또 가치관의 변화인데 왜 규범의 혼란이 발생해요? A 가치관에서 B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A 할까 B 할까 이게 아노미잖아. A는 규범, 아노미는 규범 아니에요? 규범과 가치관은 똑같은 말이야. 규칙과 진짜? 법칙, 규범, 가치관, 값과 위치, 값과 가치관이 통합돼서 합쳐지면 규범이 되는 거지. 규범과 규범의 혼란, 가치관과 가치관의 혼란. 아노미. 됐어요? 네. 또 37번. 피상적 인간관계가 뭐예요? 피상적은 껍질이야. 피상적.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안 맞고 그냥 잘 지냈니? 안녕 하이 하고 가. 그럼 저 누구야? 그럼 몰라. 그냥 겉으로만 잘 지내는. 커피. 그런 인간관계의 속마음을 모른다고. 네. 껍질 피. 됐어요? 네. 또 38번. 사회 간접 자본 부족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예를 들면 뭐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간접 자본하고 직접 자본이 있다면 간접 자본은 사회 쪽으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 항만, 항구 네. 이런 것들 다 사회 간접 자본. 학교 이런 거. 학교가 적어. 간접 자본이 없어. 도로가 적어. 그럼 경쟁력이 떨어져. 당연하지? 네. 됐어요? 네. 또. 이거 글씨가. 윤화 상대성. 아, 한대가 절대성이니까. 네. 잠깐. 화백제도가 뭐예요? 신라에서. 그 화백제도 근데 여기 왜 나와요? 그거 봐봐.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그 앞에. 홍익인간과 인본주의적 정치. 우리나라 정치 문화. 화백제도.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 할 때 화백제도. 우리도 토론하는 의회 같은 제도가 있었다고. 화백회의, 제강회의 뭐 이런 느낌. 화백회의요. 여기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나왔는데 간접 전파나 직접 전파를 통해서 자극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례가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가능하기도 해요. 당연히 되겠지. 왜 그러면 직접 한자를 전해주든지 간접적으로 책까지 가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문화 지체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르지 못해서 그 간격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도 문화 지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빨리 된다고? 물질 문화가 비물질 늦고 문화. 정신 문화를 빠르고. 네. 그러면 지체를 느끼질 않아. 물질이 빠르고 네. 문화가 물질이 빠르고 정신이 늦으니까 물질에 종속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해라. 기준이 정신이야. 그래도 문화 지체 거꾸로는 안 돼. 네.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라는 말이 뭔가요? 창조 달성, 창조 달성. 네. 창조 발달.
창조, 발달. 또 울력이 뭐예요? 어디? 둘의 품앗이 울력. 상부상조하는데 둘의 품앗이 울력. 힘을 합쳐지는 것 같은데. 예, 울력. 나도 찾아봐야겠다 이거. 울력. 요즘은 잘 안 나오네, 그지? 네. 한번 쳐볼까? 네. 울력. 다른 둘의 품앗이 걔는 많이 나오는데 울력이요. 울력. 우력도 있네. 일손이 모자라 시기에 급탕농사를 마을 사람들이 보수를 안 받고 서로 노동의 대가로 노동과 노동으로 아 품앗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 협동 방식 울력 보수나 노동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서로 그냥 도와주는 거 봉사네 이거는 힘 합치는 거 봉사 품앗이는 노동봉사. 같이 뭔가 서로 주는데 이거는 그냥. 마을 뚝쌓기 하면 같이 해야 되잖아 봉사로 됐어요? 네. 마을 봉사 울력 마을 뚝쌓기 그럼 품앗이는 서로 1대1 대응인데 이거는 그지? 그냥 봉사 뚝쌓기 봉사. 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뭐예요? 자본주의 윤리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윤리요? 개척자 프로테스탄티즘 자본주의와 그냥 민주시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단어인데 프로테스탄트 뭐야? 자본주의와 윤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분파 종교개혁의 분파로 기독교에 귀속한 사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 미국으로 건너갈 때 근데 그거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청교도들이 네. 여기 영국은 국교회야. 네. 그건 알지? 네. 국교회인데 여기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어. 네. 그래서 돈을 벌어도 돼요? 벌어도 돼요. 검소하고 돈 버는 거는 하느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네. 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이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 윤리들을 정했어. 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태생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또 개발도상국 발전의 주체성 강화. 근대화론에서 개발도상국 발전의 주체성. 이게 뭐예요? 개발도상국은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선진국, 네. 여기 중진국. 개발도상국은 여기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진국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인데 선진국으로 가는 걸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요. 개발하고 있는. 네, 개도국. 개도국. 그러면 진화론적 관념을 전제로 한 서구 사회의 자기 중심적 사고, 그지? 네. 그러면 서구를 모방하지 얘는. 그쵸. 선진국이지. 네. 근데 이 개발도상국은 얘들은 스스로 자기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지. 네. 자기 책임으로. 근데 이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시켜서 그냥 우리 따라올 거라고만 생각한다고. 됐어요? 네. 또. 저발전 현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주의도 발전 안 하는 현상도 있다고. 서로 망해. 서로 일 안 해. 왜 똑같이 주고 똑같이 하니까 생산 안 해도 조금 주잖아. 네. 그러니까 서로 일 안 해. 근데 이게 왜 종속적 발전론의 비판이 돼요? 종속적 발전론? 예, 비판이 이거예요. 종속적 발전론은 A가 네. 어떤 후진국에다가 이걸 줘. 네. 이거를 주게 되면 이 나라가 산업이 발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끊어버리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게 종속적 발전이 되거든. 네. 근데 종속적 발전론에 따르면 제3세계 가난한 나라가 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발전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발전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요 종속으로 해버려갖고 못하게 니네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거라는 거지. 네. 근데 저발전 상태야. 즉 제3세계 국가들의 후진적 상황은 근대화 이론에 가정하듯이 그냥 두면 계속 발전할 건데 니네가 자꾸 착취해가지고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거지 현재는. 네. 됐죠? 또 근데 이게 여기에 이 종속적 발전론을 비판하는 것이 저발전 현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발전이라는 게 네. 자본주의. 그럼 이건 뭐야? 선진국 후진국 얘기는 자본주의지.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선진국이나 후진국 때문에 발생하는 것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 사회에서도 봐보면 저발전이 있는 건데 왜 우리 선진국 탓하냐 니네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회 문화의 정의가 여러 사회 집단이 공유한 사회에 대한 해석과 의미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 문제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가치 갈등을 보면 특정 집단의 가치와 모순되는 가치관과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갈등주의가 아니라 상징적 상호작용론 아니에요? 특정 집단의 가치와 모순되는 이거 여기는 뭐라고 했어?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 다르게 행동한다고. 같은 말 아니에요? 모순은 둘이 병립하고 동시에 존재를 못하는 거야. 모순되는 동시에 존재 못한다는 거야. 네. 그 위에는 좀 다른 소리라고. 자, 봐. 다른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네. 모순은 이거랑 동시에 충돌해갖고 둘 중에 하나 존재 못한다고. 아니, 둘 중에 한 개는 대립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 못해. 한 개만 밖에. 그러면 당연히 대립은 되겠지 뭐. 됐어요? 네. 그 뉘앙스 또 사실. 화이트 칼라 범죄가 뭐예요? 이 블루 칼라는 뭔지 알아요? 아니 몰라요. 청바지 입어서 블루 칼라 노동자. 그럼 화이트 칼라는 뭐 입었겠어요? 화이트 칼라. 응? 정장? 정장 안에 흰색? 흰색 뭐? 와이셔츠. 와이셔츠가 화이트 칼라. 네. 이게 사무직. 이거는 뭐라고? 청바지 노동직. 칼라.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왜 화이트 칼라 범죄는 그럼 뭐예요?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치. 이걸 화이트 칼라는 어떻게 범죄예요? 아까 말했 회계 조작. 뭐 이런 범죄. 네. 또 뭐라고요? 삥땅. 아니면 뭐라고요? 부정, 뇌물 이런 거. 부패. 됐어요? 네. 또 여기에 인구의 지역적 편제 문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의 분산과 재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인구의 지역적 편제 세종시에 사람이 없는데 네. 서울에만 너무 모였으니까 관공서를 세종시로 내려가고 인구를 분산하자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여러 가지 지역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해소할 수 있다. 상명하복이 뭐예요?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 네. 또 소호가 뭐예요? 경제 분야. 이거 소호. 경제 분야 벤처기업 및 닷컴 기업의 생성, 소호, 재택근무, 전자상거래, SOHO. 진짜 뭐네? 나도 궁금하네. 이거만 한번 쳐보여줘. 소호. 영어로 대문자로 SOHO. 소 관련 광고네. 작은 사무실, 가정 사무실로 이용한다. 소호는 마케팅 용어로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과 사무용 특정 소비창을 지칭으로 의미하는 사용. 새로운 미래,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작은 사무실과 집에서 하는 거, 소호.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 아니,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홈쇼핑하면 되잖아. 작은 사무실이라는. 작은 사무실. 됐어요? 네. 오, 그렇구나. 소호. 작은 사무실. 또.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렇게 작은 사무실. 또. 네. 낙관론에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인데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낙관론은 보고 비관론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중의 소외가 심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낙관론의 입장 이해가 됐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중의 소외가 심화돼서 민주주의가 쇠퇴한다. 이제 지금 정보화 시대지. 네.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지. 네. 근데 고급 정보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장단점. 근데 이거 대중의 소외가 심화해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막 쓸데없는 표본 정보만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얘는 이렇게 발표하고 얘는 이렇게 발표하고 고급 정보는 안 알려줘. 그래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그럼 뭐라고? 아유 신경 안 써 들어오서. 아예 무관심. 네. 네. 직접 소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원래는 경제를 만들면서 상업자본주의로 네. 상업으로 원래는 이게 뭐라 이렇게 이 시민들 있지 시장에 있는 국민들 네. 얘네들이 돈을 벌었지. 네. 돈을 많이 벌으면서 외국으로 가고 장사를 했지. 길드 만들어서. 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가 됐지. 네. 상업자본주의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되니까 완전히 자유방임주의로 완전히 세상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장사해라 이렇게 됐지. 네. 그러니까 경쟁하고 그랬지. 그쵸. 그러더니 대공황이 일어났지. 네. 전쟁을 하다가 안 팔려서.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가 생겼지. 네. 수정자본주의가 생겨서 했더니 정부에서 다 해줘버리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정치로 지었지. 돈 들이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야, 얘 다시 자유주의 하자.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넘어온 거지. 신자유주의로 해봤더니 막 특목고 만들고 뭐하고 하니까 경제가 엄청 시원하니까 우리 복지는 언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복지로 또 넘어온 거지. 그러면 뭐라고? 수정자본주의. 신수정이 나오겠지. 네.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음. 여기는 여기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 네.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거.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수정이랑 원래 기본은 뭐야? 자유주의가 기본이긴 해. 자유주의 국가니까. 네. 근데 복지를 얼마나 더 할 거냐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자유방임 하다가 오랜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수정자본주의를 많이 실시를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생기니까 넘어갔잖아, 정권이. 네. 넘어간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경쟁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게 했더니 네.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좀 보장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동자 이런 사람들 더 보조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지. 근데 자유주의가 맞는지 아니면 평등주의, 목지가 맞는지 두 개를 얼마나 어떻게 적절하게 섞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네. 왜? 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재분배를 할 때 그 재분배의 권리를 주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럼 신자유주의 됐어요? 네. 그래. 부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 한국의 과제에서 그 주체적인 문화 창출에 부정적 변화해서 문명 간 갈등이 심화라고 했는데 한국의 과제인데 문명 간 갈등이 심화라고 하면 어떤 부정적 변화, 이데올로기. 그런데 뭐라고? 지역 간, 문명 간. 지역 간은 세계 지역이요. 세계 문명 간이요. 또 이게 남북한 통일 방안과 북한 통일 방안인데 이 통일 단계를 이해 못하겠어요. 뭐라고? 최고민족 연방회의와 연방상설 잠깐 천천히. 남쪽하고 북쪽을 한 번에 하지 말고 연방으로 만들자고. 연방. 미국이 연방 국가예요. USA. 네. 연방 국가로 만들자고. 그러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통일하자고. 그래서 1민족 1국가 2제도 연방 국가. 그러면 그냥 분단된 상태인데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분단이 아니지. 이렇게 두 개의 chế도지. 예를 들어서 미국도 주정부가 있잖아. 미국이요? 무슨 주마다 주정부 있어. 네네. 이게 USA가 연방공화국. 연방공화국이네. 아메리카 이 사람들 이게 스테이트로 이걸 묶은 거야. 주들이 유닛으로 묶인 거야. 연합이야. 유니언 잭처럼 영국도 연방국가고 명연방. 또 이거는 연앙 인구가 뭐예요? 어디? 일단 연앙 인구. 앙 인구. 1월 1일 인구 그게 12월 13일 인구 빼기 나누기를 2로 인해 연앙 그러면 1년 동안 있는 인구. 그러면 1년 동안 있는 인구요? 1년 동안의 그 총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1월 1일 인구가 있어. 네. 12월 31일 인구가 있지. 네. 그러면 그게 줄었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근데 이를 왜 나눠요? 이거? 그해 1월 1일에 10만 명이 있었는데
그럼 10명이 있었는데 네. 그해 12월 31일에 12명이 됐다면 2명이 태어났지. 네. 그러면 10에서 11을 빼지. 네. 태어나기만 한 거지, 그지? 네. 죽지는 않고. 그러면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2지. 네. 이걸 2로 나누네, 그치?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많이 태어났는데 마이너스가 되네. 네. 연도는 연도고, 그쵸? 인구. 그해 1월 1일 인구에서 그해 12월 31일 인구를 빼서 2로 나눠, 전체에서. 그죠? 그럼 출생률도 있고, 출산율, 사망률 다, 영아 사망률 다 계산하는데, 그치? 네. 그런데,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마이너스 1로 나눈다니. 여기에. 열한인구로, 분으로. 네. 그러면 지금 단어가 영앙이라는 게 맞나도 봐야 되네. 그지? 영어였어요. 그쵸. 연앙, 네.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보통 그해 중간인 7월 1일. 연도를 대표하는. 그러네. 이거네. 그해 1월 1일하고 그해 12월 31일 인구의 그 반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도해서 그 빼기냐? 빼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7월 1일 인구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네. 두 개를 도와서 2로 나누는 게 빼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야. 네. 이걸 도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게요. 그지? 네. 빼기가 아니라 도하기라. 또, 자연 증가율. 자연이 인간이 태어나갖고 증가하는 이유는? 그러면 사회 증가는? 아니, 그러면 사회 증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시요. 자연 증가는 태어난 거지. 네. 사회 증가는 이사한 거지. 이민 오고 이사하고. 네. 자연과 사회. 유년 부양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봐봐 이게 뭐 유년은 몇 살이야? 0세부터 14세. 0세부터 14세 사람을 그 돈 벌 수 있는 인구는 몇이요? 15세에서 64세. 네. 15세에서 64세 인원이 얼마큼 되냐 퍼센트로 하면 유년 부양률이 되겠지. 유년을 부양해요? 어린이들을 먹여 살리는 비율.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일하는 사람이 10명이야. 네. 애들이 2명이야. 그럼 몇이요? 800. 10분의 2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몇 %야? 10분의 2. 20%. 네. 그럼 유년병이 20% 먹여 살린다고. 네. 됐어요? 네. 순 이동률. 순수하게 이동하겠나 보지. 봐봐. 어디 나와? 사회 증가율. 전입 전출. 그러니까 전입은 우리 구에 들어오는 사람. 전출은 나가는 사람. 그럼 이동의 정도가 얼마나 되냐? 늘었냐 줄었냐 알 수 있지. 네. 또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 내용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거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야지 사람아. 요점 정리 보고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몇 살부터 몇 세. 몇 세부터 경제활동 인구. 그럼 이제 근데 거기서 자발적 실업자, 일하기 싫은 사람이냐 뭐냐 이런 거 다 구분하고 그러겠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해져서 인구의 자연 증가 거의 없는 단계래요. 근데 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사망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슷해져요? 전체 인구로 출생 5명에 사망 5명이라고. 그럼 전체 인구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죠. 똑같은데 뭐라고? 전체 인구의 나이는 올라가죠. 늙어가면 노령화되는 거죠. 그거 마지막인데 징화론에서 적자 생존의 논리를 비판해서 적자 생존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이용될 수 있음. 징화론이 왜 적자 생존의 논리를 적용해요? 적자 생존이 뭐냐면 강한 놈이 생존하는 거고 약한 놈은 다 죽어도 된다고. 네. 근데 이게 왜? 그럼 강자는 뭐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약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진화론이 왜 적자생존의 이론이에요? 진화론 자체 이론이 적자생존이에요. 강한 놈만 강한 DNA를 가지고 계속 진화했다고. 됐어요? 네. 그러면 다 됐어요. 한 55가지 정도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